30만 명의 목숨이 걸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겁에 질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진의 전조인지, 자연의 경고인지, 아니면 일본의 업보인지.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을 눈치챈 이 남자는 일본 침몰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미야모토 하루키입니다. 제 전공은 지진학이고 특히 난카이 트로프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난카이 트로프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일본 남쪽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수심이 무려 4,000m에 달하는 깊은 해구로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계에 위치해 있죠.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작해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길게 이어진 이 거대한 단층이 바로 일본 최대의 지진 위험지대입니다. 최근 제가 개발한 AI 기반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 난카이 트로프 주변에서 이례적인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는 10만 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해 왔어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은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으로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제 연구에 따르면 다음 지진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상되는 지진은 규모 9.0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요즘 들어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되는 작은 지진들이 늘고 있어요. 대부분은 미세한 지진이라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학자인 저에게는 모두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마치 난카이 트로프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연구실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들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일본 열도 전체가 얇은 종이 위에 올려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은 미세하지만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때처럼 후지산 분화와 대지진이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300년 이상 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5,000년 역사상 가장 긴 휴지기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이런 긴 휴지기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딸 유키는 저의 우려를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걱정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있는 고치현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부디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랄 뿐이지만 과학자로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경고, 이것이 제가 연구하는 이유이자 제 삶의 사명입니다. 오늘 아침 내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전문가 검토회에서 논의되었고 그들은 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어요. 도쿄 중심부에 있는 정부 청사로 향하는 길에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제 걱정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수업 중에 지진 대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기상청, 국토교통청,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었죠. 전문가 검토회 의장인 사이토 교수가 재계 규모 9.0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사망자 29만 8천 명, 이 중 21만 5천 명은 쓰나미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이재민은 1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235만 채가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경제적 손실은 292조엔, 한국 돈으로 약 2889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일본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이내 재무성 대표가 말을 꺼냈어요. 그는 제 예측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며 이런 수준의 방제 대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다른 위원들도 그에 동조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해왔고 이제 79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지진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질학적 증거는 분명했지만 정치적 결정은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사이토 교수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는 저의 연구를 지지한다며 내부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정부의 결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저녁에 연구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지진 활동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이 작은 신호들이 제게는 마치 시한폭탄의 째깍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불교 고승 타너 스님이 1975년에 예언했다는 일본 침몰과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5일 대재난 예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어요. 컴퓨터로 돌아가 1707년 호에이 대지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후지산이 분화했고 화산재가 현재의 도쿄인 에도까지 날아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후지산은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긴 휴지기입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확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단순한 확률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시면에서 들려오는 경고가 단지 지질학적 현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더 깊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타너 스님과 타츠키 료의 예언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비과학적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타너 스님은 1975년의 소련 붕괴, 한국의 번영과 함께 일본 열도 침몰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되었겠지만 소련은 실제로 붕괴했고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타츠키 료는 1999년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했던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가 최근 2025년 7월 5일에 난카이 해곡, 남쪽 필리핀해에서 해저가 분화하여 2011년 대지진의 3배 높이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제 시뮬레이션과 유사했습니다. 과학과 예언, 두 영역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났습니다. 피곤에 지친 제 상상력이 과장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기상청에서 온 보고서를 검토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미세 지진 활동이 전월 대비 3%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변화였습니다. 제 오래된 동료인 타케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일본 화산학의 권위자로 후지산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타케다는 최근 후지산 주변에서 특별한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300년 이상 이어진 휴지기가 곧 끝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1707년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묻자 그는 지각의 움직임이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유키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치현의 날씨는 맑다고 하네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방제 교육을 확대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은 아이들이 방제 두건을 쓰고 대피 훈련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오후에는 내각부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 기본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망자를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방조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뉴스를 접했어요. 홋카이도와 내륙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타츠키류의 예언을 언급하며 일부 사람들이 2025년 7월 5일 이전에 위험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이런 반응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한 위험 앞에서 인간은 때로 확률보다 직관을 따르기도 하니까요. 집에 도착해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언이든 과학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제 연구가 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말을 맞아 고치현에 있는 딸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고치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제 연구와 예언들, 그리고 일본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가 위치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키의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학생들에게 제가 유명한 지진학자라고 소개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 학생이 선생님 아버지, 우리 학교가 쓰나미에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키가 재빨리 우리는 항상 훈련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답해 주었어요. 저녁에 유키와 함께 바닷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지진 연구자라는 것을 알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업보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노인은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와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했어요. 평소라면 그런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했겠지만 타너 스님과 타츠키류의 예언이 떠올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1년 지진 때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많은 외국 구조대가 방사능 피폭 우려로 철수했지만 한국 구조대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왔어요. 순간 제 기억 속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도쿄대학 연구팀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저는 한국 구조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목격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나라 구조대는 모두 철수했지만 한국 긴급구조단 105명만은 끝까지 미야기현 센다이시와 다가조시 일대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와 진흙 속에서 생존자를 찾았고 시신을 발견하면 작업을 멈추고 정중하게 묵념을 올렸어요. 일본을 돕기로 했으면 실제로 돕고 가야 한다는 한국 구조대장의 말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유키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감춥니다. 하지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가 물었습니다. 정말 대지진이 올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솔직하게 답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하는 것뿐이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확률만을 신뢰해왔지만 이제는 인간의 행동과 자연의 반응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타츠키 료의 경고, 그리고 노인이 말한 업보. 이 모든 것이 난카이 트로프의 심연처럼 깊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았어요. 고치현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업보라는 말은 제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실로 향했어요. 7월이 점점 가까워오는 가운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지진 전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30년 내 80%라는 높은 발생 확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타츠키 료의 7월 5일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그의 과거 예측이 맞았던 사례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 앉아 난카이 트로프 주변 지진 활동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미세한 지진들의 패턴을 분석하던 중 통계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일정한 주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1시간 후 내각부 지진조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제가 사이토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결과와 개인적 우려를 담은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제 계획과 관련된 예산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자 조용히 제 의견을 말했어요. 공식 경고 수위를 높이고 특히 고치현을 포함한 해안 지역의 대피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성 대표가 즉각 반대 의견을 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그에 동조했고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끝내 사이토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일본이 지진 위험 국가임을 상기시키며 적절한 수준의 경계심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결국 회의는 현 단계에서는 대대적인 경고 발령은 하지 않되 지역별 방제 계획은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각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망자를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방조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후쿠시마 원전 담당 부서의 야마다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가 지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연관성을 부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답했어요. 저녁 뉴스를 보니 홋카이도와 내륙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타츠키 료의 예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7월 5일 이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확률과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한 업보, 타너 스님의 예언, 그리고 타츠키 료의 경고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동료들에게 말했다간 과학자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이들의 경고가 맞다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고를 전달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 학술 플랫폼에 올리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쓰기로 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연구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학술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중 연구실 전화가 울렸어요. 타케다 교수였습니다. 그는 급한 목소리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대학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타케다 교수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그는 후지산 주변에서 유의미한 화산성 지진 증가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심층부에서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300년 이상 지속된 휴지기 중 처음 보는 패턴이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난카이 트로프 연구 결과를 학술 플랫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타케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불필요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재난은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올리기 전에 유키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학교에서 방제 교육을 더 강화했고 해안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피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우려가 딸에게 전해져 실질적인 준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드디어 결심을 굳히고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학술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과학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명시했지만 난카이 트로프에서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해왔고 이제 79년이 지났다는 사실, 그리고 30년 내 80%라는 높은 발생 확률은 분명히 강조했어요. 예상대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고 SNS에서는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오후에는 내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톤으로 봐서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제 연구 결과와 타츠키류의 예언을 나란히 보도했어요. 일부 채널에서는 과학이 예언을 뒷받침하는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다른 채널에서는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이 제 연구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난카이 트로프 인근 해저에서 미세한 지진 활동이 감지되었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규모 4.2의 작은 지진이었지만 이례적인 깊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이것만으로 대지진의 전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사이토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의 브리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제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했다며 책임을 묻고 싶어 하지만 그는 제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켜자 수많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었지만 몇몇은 시민들의 감사 메시지와 우려의 목소리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지질학연구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데이터를 관측했으며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브리핑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지진이 무엇을 의미하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학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타츠키류의 7월 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내각부 브리핑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재무성 대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 연구 발표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방재청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방제 의식이 높아지고 대피훈련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어요. 사이토 교수의 중재로
회의는 간신히 정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공식 경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되 지역별 방제 계획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재계 추가 연구 결과 발표 시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실상 제2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방제청 과장이 몰래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그는 제 연구 덕분에 10년간 미뤄왔던 해안방조제 보강 예산이 드디어 승인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때로는 공포가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지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지질학연구소의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난카이 트로프 인근 해저 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이 해양 생태계 변화와 지진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종의 이동 패턴과 해저 지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데이터 공유에 합의했고 다음 주에 화상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협력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대피 훈련을 했다며 아이들이 꽤 진지하게 참여했다고 했어요. 지역 어민들은 최근 물고기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것이 김 교수가 언급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연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츠키료의 7월 5일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홋카이도와 내륙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은 계속되고 있고 고치현을 비롯한 해안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미세한 지진 활동을 계속해서 감지했어요. 개별적으로는 의미 없는 작은 지진들이지만 발생 패턴을 분석하자 특정 지역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지진의 직접적인 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어요. 김 교수에게 이 데이터를 전송했고 그는 자신들의 관측 결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고 이 정보를 양국 정부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제 교육 특강을 했어요.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진을 예측할 수 없다면 왜 연구하느냐고요. 저는 지진 자체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는 고치현 출신이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친척이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외국 구조대가 방사능 피폭 우려로 철수했지만 한국 구조대만은 끝까지 남아 헌신했다고 회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위기가 온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특정 날짜를 예언할 수 없지만 30년 내 80%라는 확률과 최근의 관측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역할은 경고를 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4월, 타츠키료가 예언한 7월 5일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연구실 창문을 통해 도쿄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현재 난카이 트로프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해 보이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한국지질학연구소의 김 교수와 어제 첫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미 타츠키료의 예언과 저희 연구팀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 확률 분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대지진 가능성, 과학적 근거 있나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독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데이터 공유에 합의했어요. 특히 그들의 해양 생태계 변화와 지진 활동 사이의 연관성 연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 거주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비상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도 알려주었어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각부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학술 플랫폼에 공개된 이후 정부는 방제 기본 계획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망자를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방조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작지만 중요한 진전입니다.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유키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방제 교육을 확대했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치현의 주민들도 대피 경로와 비상용품을 점검하는 등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준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던 한국 구조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일본을 돕기로 했으면 실제로 돕고 가야 한다는 구조대장의 말이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립니다. 인류애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죠.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 해양연구소에서 난카이 트로프 인근 해역의 어종 이동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보고서였어요. 김 교수의 연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중이에요. 후지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현재까지 유의미한 화산성 지진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타케다 교수는 300년이 넘는 휴지기가 언제든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1707년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의 역사적 사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저녁 뉴스를 보니 일부 사람들이 타츠키료의 예언을 믿고 홋카이도와 내륙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이런 반응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불확실한 위험 앞에서 인간은 때로 확률보다 직관을 따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녁 제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난카이 트로프의 데이터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질학자로서 저는 대지진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압니다. 30년 내 80%라는 확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아니면 50년 후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타츠키 료의 7월 5일 예언이 중요한 것은 그날 정확히 지진이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예언이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과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 예언이 퍼지면서 일본 여행 계획을 재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연구팀의 과학적 분석이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결정에 일부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 새삼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예언과 과학의 가치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타너스님의 일본 침몰 예언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 행적과 자연에 대한 오만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두워진 도쿄 하늘 아래 저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인간이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난 극복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깊은 골짜기처럼 일본의 미래도 아직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최대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진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언의 실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